법은 이렇게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용도 변경할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따르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빨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 정책을 빨리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안녕하십니까. 한림건축 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었죠. 생활숙박 9만실이 긴급하게 지금 비상에 걸렸다라는 내용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그전에 이제 한번 우리가 방송을 했었죠. 네. 그 당시도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 전입을 못하도록 하겠다. 주거 전입을 못하게 하면 2021년 10월 이전에 분양해서 입주할 가구들이 한 9만 가구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입주를 못하게 되는 게 입주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거래 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라는 것이 기사에 주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용 가능성이 없다. 그 이유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차이가 주차장법이나 소방법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건축물 자체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파트 주차 대수는 세대당 한 대 내지 1.5대인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 실당 0.5에서 0.7대예요. 예. 그러면 주차장을 만약에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도 더 주차 대수가 많아요. 한 실당 한 대야, 수도권은. 그러면 모자란 주차 대수를 어디서 보충을 할 것이며 보충할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거 뭐 재건축 재개발이나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100% 동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3년 10월 14일 이후에 이주를 해야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9만실이 지금 이러한 이슈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자체의 재량으로 넘겼어요. 근데 상황으로 보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행강제금을 매길 것이냐? 그럼 이행강제금을 매겨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 것이냐? 저는 제 생각은 아마 지자체에서도 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순간에 큰 혼란이 오고 또 시끄러운 상황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이러한 애매모호한 일들이 발생이 되기 전에 정부에서는 빨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 정책을 빨리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계열을 보시면 네.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여기에 컨시어지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주거의 공간이 우리가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좀 다른 일을 해야 돼. 여가를 즐겨야 돼. 그래서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그러한 부분의 상품의 매력을 느껴서 이거를 취득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파생적으로 발생된 게 생활형 숙박시설은 학교 이행 분담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치아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배려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슈가 돼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전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는 했었는데 네.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나 뭐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증축이나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슨 아파트처럼 뭐 수십만 가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뭐 3년인가 4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9만 가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보급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주에도 방송을 했지만 주거가 우리가 공동주택이 매년 20만에서 30만 구 수도권에서 보급이 됐어요. 네. 보급이 됐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이런 쪽에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보급을 못했어요. 근데 그 수치는 보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 정부서부터 인허가를 내놨던 상품들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픈이 된 거고 그래서 준공이 된 거고
지금 시작해도 준공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 대체 상품으로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시장 급냉되고 1가구 2주택 세금 부과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 공급, 오피스텔 공급 안 하잖아요. 지금 인허가가 없어요. 우리 설계 쪽에서 계획이 들어오는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한동안 이게 없다라고 하면 3년, 5년 후에 오피스텔 공급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활형 숙박시설도 그럴 거라고 봐요. 이거 주거 상품의 대용 아니에요? 컨시어지 서비스 넣어서 네.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부동산 투기 상품으로 몰아가고 뭐 이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주택의 용도에 우리가 오피스텔이 주거용품으로 구별을 안 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장기 플랜으로 장기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장기 거주를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거꾸로 그거에 맞추어서 인프라 시설이나 이걸 거꾸로 맞춰가야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규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보급 투기 상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린다고 하면 시장을 교란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9만 가구를 받아놓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용도 변경 해준다 해놓고 다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용도 변경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법상으로.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태동이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는데 아파트 대체 상품이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컨시어지 서비스. 뭔가 일반 주거 상품하고 다른 상품이었기 때문에 네. 이 상품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 시설을 지금 규제를 하니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라는데 용도 변경 안 되는 거는 저희가 건축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2021년 13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축 기준 한시적 완화해 주겠다. 이게 발표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언감생심입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 한시적 완화 규정, 생활형 숙박 시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생활형 숙박 시설은 발코니도 되고 난방도 되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오피스텔의 난방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제한을 안 하고 120평의 면적 제한하지 말고 아예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로 쓸 수 있게끔 상품을 해주면 오피스텔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넘어가는 게 그러한 문제 때문에 됐으면 주거용 상품으로서는 오피스텔도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하고 호텔하고 비슷하죠. 네, 그렇죠. 컨시어지 서비스만 없는 거잖아요. 로비하고 이런 것만 하고 부대 시설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주면 호텔이에요. 그죠? 그런데 호텔들이 야 니네는 호텔도 아닌 것들이 왜 레지던스 사업을 해? 호텔 숙박 사업을 해? 만든 게 생활형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 상품으로 쓰는 데 있어서 컨시어지 서비스 가져갔잖아. 그러면 주거 상품으로서 훌륭한 상품이야. 네. 저는 거꾸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미스테이크한 부분들을 일방적인 규제 정책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규제나 완화를 적당히 섞어서 앞으로 상품으로 만들어가면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또 택지개발지구에서 일부 상품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신도시 개발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오피스텔 상품을 못 만들게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상업용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또 가능해.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불가능하니까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컨시어지 서비스나 기타 등등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디벨로퍼나 아니면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이 상품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투기 상품이다, 주택 공급의 과열의 요인이다, 뭐 이래서 규제를 하는데 절대 이거는 규제를 통해서 바로 잡아가야 될 상품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해운대에서요. 네. 첫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요. 해운대 구고요. 560실 중에 4개 호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시도해 왔는데 충족하지 못해서 반려를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줬어.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민원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르지만 전체를 사실은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건물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전체로 왔기 때문에 100% 동의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동의 안 받고 해줬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100% 동의 안 받아도 된다라는 지자체의 첫 사례가 나온 거야. 그리고 건축법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할 때 소방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직통계단이 2개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좀 맞지 않아도 해줄 수 있다라는 첫 사례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오피스텔과 건축법에서 규정해 놓은 이러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규제를 해놨다면 생활형 숙박시설 안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매하게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국민들한테, 수요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제를 해줘야 되죠. 구제를 해주고 이 다음부터는 지금부터 시행되고 허가를 나가서 진행해서 분양을 하는 것들 아니면 현재 들어와 있는 것 가지고는 경과 조치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주거용 상품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학교시설 용지 부담금이라든가 법에 적용해서 적용할 건 적용해서 오히려 고급화된 주택 상품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9만 가구 2달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는 이거 손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정부 차원에서 완화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정책을 빨리 고시를 해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네.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빨간불이 켜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